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고와 질병에 의한 장애인데요. 뜻하지 않게 또 예고 없이 찾아온 후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혼자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안점은 운전이 가능해진 장애 후에 적합한 전용 자동차와 면허, 그리고 최고의 교통약자인 이들을 보호하는 의식, 즉 사회적인 관심사를 찾고 모으는 정책입니다. 강석진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한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와 더불어 좌장을 맡았습니다. 홍문종 의원, 유기준 의원, 박완수 의원,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남건 국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비롯 현장 전문가들 다수가 참석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모으며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장애인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을 중시했는데요.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은 물론 자가용을 운행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선진 사회 중심에 있어야 할 복지 정책의 국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문종 의원과 유기준 의원, 박완수 의원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를 대독한 조남건 국장은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대생활에서 이동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장애가 없는 대중에 맞춰진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남건 국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은 반드시 올바른 정책의 초석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반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현장에서 활약해온 재활 전문 의사의 시각적 표준과 관념을 피력해 나갔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운전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원 방안과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포럼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지금이 가장 좋은 개선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10개 부처에서 관여하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 방향이나 방법 등을 따로 놀게 하는 산발적인 제도가 문제라는 뜻인데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이 편하고 쉬워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용 자동차 개조에 관한 안전 규정과 면허 취득 시 진행되는 교육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과의 비교 설명에서는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갈 장애인 운전지원 코디네이터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용역 정책 용역을 처음으로 이 국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종합 시스템이죠. 재활운전 서비스에 대해서 인식도 약하고요. 종합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책임자다 보니까 이번 정책 포럼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전체적인 좌장을 맡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재활운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는 사실 불모지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특히 장애인이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용을 개조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장애인 자가운전에 관련된 개조를 통해서 이동성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모지기 때문에 이 정책 용역을 통해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좀 더 개선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요. 또 이 관련 부서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라든지 관련 부서가 10개 정도 됩니다. 신호적과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3부 포럼에서는 참석자 제언과 청중 토론으로 시작됐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자우 교수와 경찰청 운전면허계 오성훈 경정,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은주 교수를 비롯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지원과 이창섭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운전재활과 운전교육 연계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자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운전재활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질환별 훈련 가이드라인, 즉 훈련과 평가의 다변화와 보편적 운전재활수가 도입은 필수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오성훈 경정은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 현황과 운전교육을 효율화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는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차량 개조를 도와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 운전보조장치와 차량 개조 지원은 재검토돼야 할 사안들이 산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심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은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연구한 장애인 운전재활 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운전을 재개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을 호소했습니다.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및 일선 병원들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한 이창섭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지원과 과장은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포럼을 들어보니 그동안 진행되던 제도나 지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선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고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필수 교수는 포럼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 현장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객관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애인 운전자들을 제도권에 넣어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립재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차량 개조 문제도 인증을 제대로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립재활원은 연구비가 소액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운전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는 그래도 많이 제대로 된 제도로 많이 변해 왔습니다. 전에는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제도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는 그건 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려면 운전에 필요한 그 보조 장치들을 차량에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개조하는 것들이 아직 그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고 또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개조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법적인 책임과 보험의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장애가 있는 분이 운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뇌졸중을 입고 나서 편마비가 있는 분이 운전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체계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운전해도 된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의학적인, 의료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운전재활 전문가 제도가 외국에서는 있는데 그런 운전재활 전문가들이 그런 정확한 평가를 하고 또 운전 훈련도 하고 그러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운전재활 전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여러 부처의 의견 조율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여러 단체들, 여러 부서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제대로 된 선진화된 장애인 운전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모여서 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게 공동의 관심사라는 제언을 했는데요. 이어 TVN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운전자의 대중 인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운전하면 보행자를, 그리고 보행자로 바뀌면 운전자를 탓하는 국민성을 바꾸는 교통 양보와 미덕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실,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각인하고 있을까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전자들이 성향이 난폭 운전, 폭력, 이 정도의 굉장히 위험 사태까지 지금 온 상태라 법으로 제압을 하고 있지만 만일에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액션에 걸렸을 때는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우선하는 선진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자동차 개발과 제작부터 제도와 관심밖에 있는 상태라 장애인이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데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자동차가 필요하고 안락한 이동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면허 제도를 비롯한 규제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지 않고 미화시키는 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후천성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회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환자와 장애우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승합차를 개조한 전용 택시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몸을 추스르고 움직일 수 있다면 택시는 양보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돕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들춰내지 않는 제도 속 규율에 가려져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찾아서 반드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제도와 장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며 제도 개선의 의견을 내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의 선진화는 이뤄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계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 2층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 산업 동향에 맞춰 출범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정부 정책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가파르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도로의 혼연일체 기반 구축을 선점하면서 빨리 발전되고 있지만 사람이 배제된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염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우리나라 형사정책 선진화를 이끌어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력과 의지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법률 방향 제시에 나섰습니다.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세계 동향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내외 학계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책이라는 대주제의 국제학술대회는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개회사로 개최됐습니다. 과학수사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현재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책임 소재에 관한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의미가 매우 깊다고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시작된 축사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이정혜 부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대비를 위해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혁신 모델로 세계와 첨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미래 7대 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투자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용화는 단순한 교통체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반해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리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했는데요. 모든 인류가 과학기술과 인간 생활에 접근하는 두 가지 맥락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의 상충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모든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자와 내빈 기념 촬영에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한국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며 올해 5회를 맞는 경진대회입니다. 대상에는 진수현, 시니어 금상 이선우, 주니어 금상 진승택, 최영태와 이선호가 각각 시니어와 주니어 은상을 받았습니다. 김윤세와 이두희는 시니어 동상, 황인영과 오동빈, 김정민은 주니어 동상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선진국의 자율주행차 법 정책 발전 현황과 동향에 대한 발표를 주제로 시작된 제1세션, 노명성 한국포렌식학회장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에릭 힐겐도르프 교수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독일 정부는 자율주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라 2016년과 2017년 독일에선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인 비엔나 협약에서도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들을 반영시키는 개정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정의가 중요한 이유에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사이버 범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 호세이 대학교 타케요시 이마이 교수는 일본에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은 없지만 세계 속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레벨 3단계를 앞둔 일본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피력했는데요. 일본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자율주행 시 운전이 금지돼 있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선이라 차량 사고가 난 직후에 목숨을 잃을 확률이 없을 경우나 자율주행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가는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미국 연방수사국본부 사이버정보과 제임스 그보드다스 특별수사관이 현재의 해킹은 단순한 도난 수준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원격 사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FBI 사이버 정보과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과 암호화, 모바일웨어 등 컴퓨터 관련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 일부 업무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일이라면서 자율주행이 디도스와 같은 해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 이미 FBI와 교통부, 교통 및 안전부와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 엔지니어 협회에서는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기술을 분리해놨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SAE 기준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합동 공격 발동과 긴급 상황에 응답이 지연되는 차량의 경우를 비롯해 정치적 목적을 둔 해킹과 특정 기업이나 사회의 경쟁을 위한 랜섬웨어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테러리스트나 심리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미래를 대비해온 관계기관의 연구와 결과를 소개하면서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께 주최 의도와 목표를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들 중에 특히 실용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인 또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외국의 주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3개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경찰청, 기타 관련 학회와 같이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문제,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이 주는 측면 외에도 또 테러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최소한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 도움과 안전한 교통수단을 위한 대책 마련의 기틀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토론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홍진표 부장판사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잘 작동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레벨 3과 4는 정확하게 구분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레벨 3단계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레벨 4와 5단계는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운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보안 기술이 작동하는 영역에 대해 짧게 정의를 해보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입력할 때 어떻게 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7조, 8조의 하이터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에릭 힐겐도르프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에릭 힐겐도르프 교수는 사고를 겪게 되면 과실이냐 고의냐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모든 것을 배상받게 된 것이 도로교통법 7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발제 전에는 법률의 민영사상 정도의 시각에서 자동차가 해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고민했는데 실제 해킹 시연을 보니 보험 사기는 물론 해킹의 위험성 등 너무나 많고 다양한 영역들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차를 들어보니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며 사이버 클레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트롤리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더해 현실적인 문제로 내려오면 보험료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독일 교수와 일본 교수에게 공동 질문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과 달리 제조사마다 OS와 포맷이 다른 것도 취약점인 만큼 국가 기관만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FBI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와 산업 비밀과 직결되는 자동차 OS 미 오픈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실장은 시대적 배경이 된 4차 산업혁명 용어 자체가 빈 용어이기 때문에 더 유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을 주제로 한 행사가 범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회적 의제라는 것에 진지하게 법적으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자율주행차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연합체가 업종, 국가를 초월해 발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특허도 적고 융합 시도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험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율주행차 보안 문제에 대한 법 보완은 시급하고 가장 가까운 단계에 현실화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에 대한 개념 또한 물류운송과 도시교통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독일 에릭 힐겐도르프 교수에게 이 시스템을 관할하는 것이 정부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요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이 오가면서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의 기술 전망과 안전한 주행은 편리성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주요 사안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130년 만에 새로운 신화를 꽃피울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사람과 사회 보호는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안전과 다양한 위험 요인을 차단시킬 수 있는 해킹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데 더 힘쓰는 기술이 돼야 합니다. 아울러 제2세션은 자율주행 필수 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인 방호벽 기술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젊은 수요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램프류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세련미와 모던함을 더하였습니다. 필수 사양인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 위주로 개선을 하여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을 전트림 기본화하였고 급제동 경보 시스템 그리고 롤오버 센서 등을 적용하여 안전 사양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올해 제2회째 마련하는 소아암돕기 모델 셀러브레이티 파티에서는요, 작년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사회적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 코리아 레이싱 모델과 그리고 위드웍스도 매년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덕스 컴퍼니라는 유통회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 아띠빠스라는 영유아 아기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파트너 대표님들께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에 이번에 그 한국 레이싱 모델 협회랑 저희가 함께 이 파티를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탈리라는 브랜드는 2013년에 가로수길에서 태어난 브랜드고 특수피인, 크로코다일 이런 그다음에 파이톤 이런 뱀피를 컨셉으로 가지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브랜드고요.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많이 춥고 그런데 이제 저희 광고해주는 대행사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되는 제품을 한 15개 정도 기부를 하면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픈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서로 다 추운 데서 서로 돕고 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통뉴스 12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315회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이정혜 부장이 얘기한 자율주행차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혁신 모델로 세계와 첨단 기술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이것으로 선정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서울시 동작구 신다미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